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색채 씨가 갈 차례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색은 어떻게 볼까라는 동영상을 살펴봤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소개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망막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 교재에는 이것이 없어요.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망막 레티나, 망막본을 확대한 거예요. 자, 뭐 교재 없으니까 먼저 이 그림 먼저 보시고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뭐 없으신 분, 교재 없으신 분은 제가 가능한 한 또박또박하게 말씀드리면 뭐 전달하기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눈의 을 보여주고 있고 안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빼고 그냥 망막과 시신경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작은 네모, 화면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망막 요 작은 네모칸 한 요 부분을 결국 뭐 이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 되었던 망막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기파가 들어오는 소위 가시광선,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그것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망막이 앞쪽이 될 테고 이게 망막이 뒤쪽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문어와 달리 이것이 광수용기가 포토 리셉터가 망막 뒤쪽 제일 뒤에 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든다면 제일 앞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이건 척추동물에서는 그렇지 않다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구조물이 뭐죠? 맹점이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다시금 이제 반복해 드립니다. 자, 다시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이게 다 망막인데 이게 그 크레딧 카드 두께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이 망막 안에 크게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전체가 1억 한 3천만 개, 1억 한 3천만 개 정도의 세포가 요 안구 안에 신용카드 두께 정도 되는 곳에 이쪽이 1억 3천만 개, 이쪽이 1억 3천만 개가 있어. 그 1억 3천만 개 중에 1억 2천만 개 정도가 바로 뭐 망막 가장 뒤쪽에 있는 광수용기예요. 이게 숫자가 이제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 광수용기가 여기 보시다시피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간상체, 그리고 또 하나는 추상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이게 결국 모양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거는 간, 기둥간 모양상, 즉 기둥, 막대기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간상체를 붙였고, 이걸 저희 교재에서는 이걸 막대세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추상체는 이게 뭐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추상체인데, 이걸 말 그대로 한글 쓰기를 할 때는 저희 교재에서는 원뿔세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되고, 둘 다 알아두시면 이 책 제 책 볼 때 어느 단어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뭘 지칭하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광수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평세포, 그다음에 양극세포, 무축색세포. 무축색세포는 축색 또는 축삭, 즉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돌기 중에, 돌기가 여러 개 이렇게 뻗어나올 수 있는데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 그래서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돌기를 축삭 또는 축색 또는 축삭 돌기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는 뭐 무축색이란 말을 썼어요. 즉 이 세포는 그렇게 뻗어나온 돌기가 없다 해서 없을 무자를 써서 무축색 세포라 이름을 붙여요. 제가 이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 광수용기 한 종류, 물론 그 안에는 세분화되지만 광수용기 한 종류, 수평세포, 양극세포. 양극세포는 극폴라, 극이 두 개다. 양자가 양쪽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양, 두 개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돌기가 그죠? 양쪽으로 두 개다. 이렇게 해서 양극세포를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무축색세포, 신경절세포 있고, 신경절세포의 축삭, 금방 말씀드린 그 축삭이 바로 뭐요? 시신경을 이룬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 5개의 세포 나열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신경절 세포가 뇌로 신호를 전달해 주니까 중간 과정은 우리가 뭐 그렇게 생략해도 되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는 뭐 수평세포, 무축삭 세포 나 양극세포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거나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알아두시면 뭐 좋죠. 뭐 너무 많은 정보라서 뭐 부담이 되십니까? 어쨌든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망막상에 있는 세포들의 그 이제 배열 나열된 순서와 세포들 모양을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수용기는 크게 두 종류를 나눈다. 요거 이제 오늘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빛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 광수용기가 빛에 반응하고 나면은 그 신호를 그 다음 세포로 또 그 다음 세포로 그 다음 세포에서는 결국 신경질 세포를 통해서 시신경이 쭉 빠져서 어디 뇌로 들어간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시신경이 이렇게 연결된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망막의 구조고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색채 시각이라 그랬죠. 바로 색채 시각 관련해서는 광수용기에 있어서는 뭐가 색채 시각에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추상체 원뿔 세포가 색채 시각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걸 이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색채 시각, 즉 우리 색깔을 어떻게 지각하게 되지에 대한 설명이 한 3가지 정도 소개됩니다. 자, 광수용기. 자, 포토리셉터. 요거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말 그대로 막대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막대세포 또는 간상체 그리고 요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원뿔세포, 추상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 눈 안에 이거 망막을 전자현미경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그 동영상으로는 글자 안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재에는 194쪽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7,000배로 확대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전자현미경 사진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막대세포, 요게 원뿔세포예요. 근데 요 그림상으로 보시더라도 요 좁은 요 너비 안에 막대세포가 훨씬 많죠. 요 뒤에도 막대세포 같아 보이는데 저는 뭐 그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여기 보시면 막대세포가 그죠? 원뿔세포보다 많죠. 그래서 막대세포가 원뿔세포보다 한 몇 배? 20배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막대세포가 원뿔세포가 한 600만 개 거기에 20배 더 많아서 막대세포가 1억 2천만 개 어디? 양쪽 합쳐서가 아니라 한쪽에 그리고 나머지 4종류의 세포 다 합친 것이 1억 3천만 개쯤 되고 각각 1억 3천, 1억 3천만 개쯤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숫자를 여러분한테 암기하시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뭐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자 지금 이 원뿔세포와 관련해서 즉 추상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색지각하는지는 요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3가지를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금방 말씀드린 요 2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교재 있으니까 교재과 관련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읽어보냐면 181쪽 보시면 185쪽 보시면 왼쪽 상단에 망막 중심 오목과 망막 주변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거 얘기하려면은 뭐 이미 언급한 부분이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지난 이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지금 봤었는데 앞선 시간에 여기서 망막 중심, 망막의 중심 오목이라는 것이 바로 초점이 잡혀지는 중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화는 이제 한자말이고 이걸 한글 쓰기를 하면은 이제 망막 중심 오목이라 부르고 결국은 뭐요? 이 상을 볼 때 초점이 잡혀지는 부분이에요. 이 망막 중심 오목과 바로 이 망막의 이 주변부는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면서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제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망막의 구조를 보고 망막 구조 중에 특정한 광수용기와 관련해서 이제 색채 시각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망막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자, 181쪽에 보시면 이 책의 글씨 같은 세부 사항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망막의 중심부, 바로 중심화, 여기 교재는 포비아라는데 우묵한 곳이란 뜻이에요. 포비아, 뭐 영어 철자가 필요합니까? 그죠? 뭐 동영상 보시는 분은 필요하신지 모르겠어요. 뭐 중심화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원어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중심화 포비아라고 이 책에서는 이것을 한글 쓰기를 해서 망막 중심 오목이라 불러요. 얘 고정시킨다. 망막 중심 오목은 예리하고 자세한 시각의 전문화,
스페셜라이즈드 특화된 작은 부위로서 바로 그 부위로서 이 근처에는 혈관도 없고 그리고 신경절 세포의 축삭도 이리로는 잘 지나다니잖아요. 거였기 때문에 시각이 거의 방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또렷한 상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고 그 부위는 색깔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글씨처럼 이렇게 잔잔한 이런 글씨도 그렇고 상세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어디다? 초점이 맞춰지는 이 중심화 부위다. 또한 수용체가 빽빽하게 여기는 수용체가 뭐냐면 광수용기를 얘기해요. 광수용기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이 주변부보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수용기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빽빽한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광수용기는 두 종류가 있댔죠. 막대세포, 원뿔세포, 즉 간상체, 추상체가 있는데 두 종류 다 여기에 빽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화에는 광수용기 중에 추상체, 원뿔면 추상체가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주변부로 갈수록 광수용기의 숫자들이 상대로 줄어드는데 주변부에는 막대세포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화부에는 추상체 그리고 주변부 또는 주변 시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했죠. 망막 주변부는 간상체가 많이 있고 그리고 간상체가 됐든 추상체가 됐든 그 단위 면적당 광수용기 숫자를 보면은 중심화에 더 많다. 그래서 중심화에는 추상체가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있고 주변부로 갈수록 좀 상대적으로 듬성듬성한데 막대세포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게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추상체 숫자가 줄어들고 막대세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망막의 구조입니다. 제목은 눈의 구조인데 지난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이 그림이 지금 적당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쪽 넘겨보시면 182쪽에 오른편에 아래쪽 주변부로 갈수록이라는 그림가 나온다. 주변부로 갈수록 금방 주변부 얘기했네. 주변부로 갈수록 찾으셨습니까? 바로 거기 보면 주변부로 갈수록 그림에서 보듯이 양극세포와 신경절세포로 수렴되는 수용체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심부에는 광수용기 하나당 양극세포 그리고 신경질세포가 한 개씩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다면은 주변부로 갈수록 많은 막대세포가 하나의 양극세포에 그리고 많은 양극세포가 하나의 신경질세포로 수렴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중심부는 또렷하고 그리고 색깔도 잘 구별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추상체만 있고 바로 이 말 속에 뭐예요? 추상체가 색깔 구별에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추상체가 빽빽하게 모여 있고 그런데 그 추상체 하나당 양극세포, 신경질세포 최종적으로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질세포가 각 1대1의 비율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주변으로 갈수록 상도 흐릿하고 색깔도 잘 구별 안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갈수록 간상체, 막대세포가 많고 즉 이 얘기 뭐예요? 막대세포는 또렷한 이미지나 색깔을 구별하는 데는 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부로 갈수록 막대세포가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많은 막대세포가 하나의 양극세포에 그리고 많은 양극세포가 하나의 신경질세포에 연결되는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신경질세포 입장에서 보면 엄청 많은 막대세포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다 계속 읽어보시면 그 결과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결과 때문에 뇌는 망막 주변부에 떨어지는 빛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탐지하지 못한다. 주변부 시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중심부 시각 또는 중심 시각, 이건 주변부 시각, 주변 시각 얘기하는데 바로 이 주변 시각은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총화 덕분에 이게 무슨 얘기하냐? 많은 막대세포로부터는 정보가 수렴에서 신경질세포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주변부에 떨어진 더 희미한 빛 시각이 가능하다. 즉 뭐냐? 여기는
정확한 위치나 형태, 색깔은 잘 못 보지만, 그죠?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이 있기만 하면 그 금방 탐지해낸다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자, 중심 시각, 즉 중심과 부근, 그리고 주변 시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심 시각은, 주변 시각, 요 밑에 적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중심 시각은 뭐, 위치, 형태, 색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볼 수 있다. 뒤에 여기 정리된 내용 나옵니다.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추상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추상체가 결국은 신경절 세포와 거의 1대1의 비율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뭐요? 자세하게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얘기할 내용인데 바로 이 추상체가 또 색깔과 관련해서 그런 전문화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 주변부 시각은, 즉 주변 시각은, 예를 들면 이제 중심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망막 주변 가장자리가 되겠죠. 거기는 바로 위치, 형태, 색깔 이런 것들을 잘 못 본다. 잘 못 본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추상체보다는 간상체들이, 간상체, 막대세포들이 많다. 제가 이제까지 쓰는데 다 가렸었나요? 그래도 뭐 말로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많다. 그리고 얘네들은 신경절 세포에 연결되는 방식이 많은 간상체가, 이거 많을 다자 쓴 겁니다. 한자로 쓴 겁니다. 그리고 신경절 세포 하나에 수렴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뭐 이 주변부 시각은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중심부 시각, 주변부 시각 또는 중심 시각, 주변 시각이라는 큰 분류 안에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읽는 중에 또 나오겠지만 결국 추상체는 원뿔 세포는 뭐 색채 시각에 전문화 특화되어 있고, 어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색을 구분하는데 얘는 스페셜라이즈드, 전문화되어 있어. 그리고 간상체는 뭐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을 탐지하는데 얘는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간상체는 색채 시각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시각, 주변 시각을 뭐 다시금 추상체, 간상체라는 이름으로 구별해서 다시금 정리한 거예요. 그 요게 지금 뭐요? 추상체는 중심화에 있으니까 중심 시각, 간상체는 주변 부분에 있으니까 주변 시각과 관련된 특징들을 다시 한번, 그죠? 추상체, 간상체는 이름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본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교재 아까 읽던 부분. 그죠? 그러나 총화 덕분에 주변부에 떨어진 더 희미한 빛의 지각이 가능해진다. 요약하면 망막 중심오목, 즉 중심화 시각, 즉 중심 시각은 시력, 이 시력이 에큐어티, 말 그대로 우리가 2.0이다, 2.5다, 뭐 몽골 지역에 하면 4.0도 있다 했나요? 뭐 하여튼 그게 더 에큐어티가 좋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이게 눈이 적응해서, 달리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리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이, 그죠, 적응이 되어서
2.0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멀리 지평선까지도 보는 그런 환경에 사니까 눈이 그만큼 시력이 좋아서 4.0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화 부분, 중심 오목 부분의 중심 시각은 시력 에큐어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이다, 2.5다, 1.5다, 0.4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세부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고 그죠? 그리고 주변부 시각은 희미한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망막의 부위에 따라 시각 특성이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펼쳐놓고 자, 그리고 옆에 문장, 옆에 페이지 183쪽에 보시면 시각 수용체. 시각 수용체가 바로 광수용체, 포토리셉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막대세포, 원뿔세포, 간상체, 추상체를 또 얘기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척추동물의 망막에는 두 종류의 수용체, 즉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다. 살펴봤었죠? 막대세포, 간상체, 이걸 로드라 그래요. ROD. 이게 뭐예요? 이게 막대기란 뜻이거든요. 차접속 이게 회초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란 뜻이고, 막대기란 뜻으로 이걸 간상체 또는 막대세포라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로드예요. 뭐 원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막대세포는 인간 망막의 주변부에, 아까 큰 그림에 망막의 주변부에 이 중심화가 있는 초점이 잡히는 그 부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곳에 풍부하게 있으며 희미한 빛에 반응하지만 밝은 빛에는 어떻게 됐나? 금방 탈색이 돼버려요. 아까 이 그림 보시면 요 부분, 요 그림에서는 요 부분, 이 사진에서는 이 부분에 광색소가 있어요. 즉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전자기파, 즉 빛은 알갱이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하다 했는데 바로 광자가 여기에 뭡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이것이 형태가 변하면서 이게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요. 바로 그것이 이제 광색소, 얘는 빛에 반응해서, 즉 광자에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는 단백질에서 광색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변환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면은 다시금 광자에 노출되었을 때 변환될 수 있는 형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돌아오기 전 상태, 광자랑 만나서 변화된 그 상태를 여기서는 탈색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체는 밝은 빛에서는 금방 이게 탈색돼 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탈색이 무슨 뜻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탈색돼 버리기 때문에 밝은 빛에서는, 즉 낮에는 얘들은 별로 기능을 못 해요. 그런데 뭐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을 볼 때 얘들은 기능을 잘한다는 얘기죠. 언제 이용할까요? 바로 밤하늘에 뭐 희미한 빛, 또렷한 빛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밤하늘에 희미한 그런 별빛을 볼 때는 바로 이 간상체, 막대세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막대세포는 어디 있다 있죠? 주변부에 있다 있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또렷한 별빛이면 또 모르겠지만 희미해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하고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싶다. 정말 이게 별빛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봤는지 보고 싶다면은 바로 희미한 그 불빛을 어떻게 중심화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딱 그것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죠? 그 희미한 불빛 옆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결국 희미한 그 불빛은 어디 중심화가 아닌 주변부 시각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변부 시각은 뭐 막대세포가 풍부하게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막대세포가 신경질 세포 하나로 모아지니까 바로 그곳에서는 작은 빛에도 잘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한 불빛이 또렷하게 더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어디요? 밤에 보니까 막대세포는 더 제 기능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밤시야, 야간 시각에는 이 막대세포가 유용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그 희미한 밤하늘의 희미한 별빛을 보는 그 원리, 제가 말씀드린 약간 어긋나게 쳐다보면은 그 별빛이 주변부에 떨어지기 때문에 잘 보인다. 이거 어디 이용하죠? 바로 사격할 때, 야간 사격할 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물을 초점에 맞추지 말고 총구는 당연히 목표를 향하지만, 그죠? 약간 어긋난 곳을 쳐다보면은 바로 총구 끝에 그 목표물로부터
반사되어져 오는 그나마 희미한 불빛이 주변부 시각에 떨어지니까 바로 망막의 주변부 시각을 이해해서 야간 사격 때 그 목표물을 조준해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그죠? 이렇게 이러한 경험과 그에 따른 이러한 발견이랄까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야간 사격에 이제 적용한 거예요. 물론 야간 사격을 처음 그렇게 발견한 사람은 예전에 활을 쏘거나 이런 사람들도 야간에 쏠 때는 그걸 이용했었겠죠. 그때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겠지만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망막상의 세포들의 분포와 세포들의 즉 광수용기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금방 읽었던 그 부분. 자, 탈색되기 때문에 낮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 다음 원뿔세포, 추상체는 콘이라 불러요. 콘. 여러분 뭐 아이스콘, 콘 있죠. 그 원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뿔세포, 추상체 콘은 망막 중심오목, 즉 옛날 한자말로는 중심화, 그리고 바로 중심화 그 부근에 풍부하게 있다. 그리고 얘들은 희미한 빛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희미한 빛에서는 활동을 덜 하기 때문에 어때요? 깜깜해지면 우리가 색 구별이 잘 안 되죠. 어두워지면 우리는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우리는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희미한 빛에서는 활동을 덜 하지만 밝은 빛에 비칠 때는 아까 제가 밝은 빛 아래에서 색지각에 관련된다 했죠. 밝은 빛에 비칠 때는 더 유용하게 색채 시각에 관여한다. 즉 책에서 말해요. 필수적이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색채 시각에 있어서는 바로 원뿔세포에 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왜? 원뿔세포가 색채 시각에 필수적으로 기능하고 원뿔세포가 색채 시각에 전문화, 즉 스페셜라이즈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3쪽 오른쪽 하려면 첫째 줄이에요. 자,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분포 때문에 망막 중심 오목에는 색깔을 잘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다시금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있지만 주변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 망막 중심 오목 시각과 주변부 시각. 저는 아까 중심 시각, 주변 시각 했는데 망막 중심 오목 시각, 주변부 시각 뭐 차이는 없습니다. 시각의 차이를 요약한 것이 그 다음 쪽 표 5-1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표 5-1은 교재 갖고 계신 분 보시고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기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표로 정리했을 뿐이지 뭐 새로운 얘기는 우리가 다뤄야 할 때 뭐 특별한 쓰는 용의는 없고요. 이거 교재 없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노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또 이게 없으신 분 또 섭섭한가요? 그럼 제가 그럼 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망막 중심 오목 시각, 즉 중심화 부근의 중심 시각은 수용체는 원뿔세포만 존재한다. 그리고 연결되는 방식은 신경절 세포 하나에 원뿔세포, 추상체 하나가 연결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명도 밀감금, 즉 밝기 민감성에 있어서는 이 중심 오목 시각은 추상체로만 이루어졌는데 밝은 빛을 잘 구분하나 희미한 빛에는 반응 못한다. 그래서 희미한 빛에서는 원뿔세포가 기능을 못하니까 다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부 민감성, 자세한 것을 얼마만큼 잘 볼 수 있느냐. 내 지금 중심 시각에서는 각 원뿔세포 연결이 하나의 신경절 세포가 뇌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게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중심 시각에 그림이 없네요. 중심화 부근의 원뿔세포는 결국 중간에 양극세포, 그리고 또 뭐 다른 세포도 있잖아요. 양극세포 그친 다음에 처형절 신경세포 연결될 때 1대1에 가깝게끔 연결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요, 세부 민감성,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초점 맞춰지는 부분이 자세하게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색채 시각 관련해서는 원뿔세포는 잘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주변부 시각, 표에서 주변부 시각 보시면 주변부 시각의 광수형체는 뭐냐? 막대세포의 비율이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래서 가장자리 주변부는 막대세포만 있겠죠. 그리고 이 주변부 시각의 입력 수렴 정도, 즉 정보가 광수용기로부터 어떻게 수렴되느냐, 달리하면 어떻게 다음 세포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신경절 세포 하나당 많은 광수용기, 이 경우에 막대세포가 연결된다, 즉 수렴된다. 그리고 명도 민감성은 주변부는 막대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막대세포로 이루어진 이 주변부의 명도, 밝기에 대해서는 얼만큼 잘 탐지하느냐. 민감성은 희미한 빛에 잘 반응하지만, 금방 야간 사격 밤하늘의 희미한 별빛 얘기했죠. 희미한 빛에 잘 반응하지만 밝은 빛에서는
빛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왜? 탈색된다 했죠. 그 탈색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까 광색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 민감성은 어때요? 많은 수용기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막대세포가 되겠죠. 주변부 시각에 많은 막대세포, 즉 광수용기가 하나의 신경질 세포로 연결, 즉 수렴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들은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흐릿하게 그리고 색깔도 구별 못하고 왜? 막대세포는 색지각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주변부 시각이고 그리고 이 표의 주변부 시각이 색채 시각이 어떠냐? 나쁘다. 이렇습니다. 왜? 원뿔세포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이게 표의 내용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표로 여기 요약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재 보셨고 그 다음 넘겨서 교재와 관련해서 좀 읽어볼 만한 게 있습니까? 아,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색채 시각이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런데 요 그림에도 사실 요 그림에서처럼 신경세포들이 요런 색깔을 지닐 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구별하기 좋아라고 뭐 전자기파도 빨간색으로 하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놨지만 결국 이건 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뇌에 있는 세포나 이 망막에 있는 세포나 다 희물그리한 옅은 회색빛을 띠는데 여기 구별해놨는데 요만큼이 광수용기, 그 다음 이제 뭐 주간세포도 있잖아요. 요 파랗게 보이는 이것이 양쪽으로 돌게 하는 양극세포, 그 다음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질 세포인데 지금 광수용기를 보면은 막대세포, 요게 막대세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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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세포요. 요것도 막대세포 반쯤 잘린 게 보이는데 막대세포는 다 뭐요? 회색으로 지금 표시해놨어요. 제가 이 회색을 적을 필요 없네요. 회색 표시해놨고 원뿔세포는 요게 원뿔세포고 원뿔세포인데 원뿔세포는 여기 보시면 녹색, 그린, 빨간색, 레드, 파란색, 블루로 지금 표시해놨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얘기하는 그 파장대에 반응하는 특성이 한 종류의 막대세포밖에 없어요. 즉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광선 내에서 파장이 길다, 짧다라고 해서 어떤 막대세포는 더 긴 파장에 잘 반응하고 어떤 막대세포는 더 짧은 파장에 반응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망막에 있는 막대세포나 막대세포는 척추동물의 경우에 그중에 이제 우리 인간도 척추동물에 해당하니까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막대세포들은 그냥 가시광선 안에 있는 파장대에 그냥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바로 원뿔세포, 추상체는 어떤 추상체는 가시광선 안에서 짧은 파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추상체, 원뿔세포는 중간쯤 되는 파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추상체는 장파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뭐 단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자를 쓴 거예요. 블루의 B, 블루. 블루죠, 이렇죠. 블루 맞죠? 블루, 블루. 그리고 가시광선 중에서 장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보게 되는 색이 바로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 원뿔세포를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레드 R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파장에 가시광선 중에 중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보게 되는 즉 심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색깔이 바로 녹색, 그린이에요. 그린. 그래서 G, 레드, R, 블루, B 해서 RGB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뿔세포를 이렇게, 그죠? 색깔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런 색깔이 세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앞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이라는 것도 그렇고 색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기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 했죠. 그냥 다 전자기파일 뿐이에요. 그리고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그런 전자기파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광수용기 중에 뭐 원뿔세포와 만나면
그래서 어떤 원뿔세포는 장파장에 더 잘 반응하고 어떤 건 중파장에, 어떤 건 단파장에 잘 반응하는데 그렇게 만나면 얘네들이 결국 또 물리적 사건으로서 전기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리적 사건, 그리고 물질이 만드는 물리적 사건, 이것이 또 내려들어가서 물질인 세포가 만드는 물리적 사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일어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빛이다,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가시광선이라 얘기하는 그 전자기파가 빛이나 색의 실체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광수용기, 특히 여기서는 색과 관련해서 원뿔세포가 빛의 실체도 아니고 뇌에 어디 빛이 있는 것, 빛이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원뿔세포를 이렇게 블루, 그리고 레드, 그린, G 이렇게 색깔 입혀놓은 것은 뭐요? 그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고 얘들은 뭐요? 우리 읽어봤지만, 교재에서 읽어봤지만 뭐 색채 시각에는 얘들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한 종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막대세포도 가시광선 안에서 장파장 또는 중파장, 단파장 아니면 더 세분화해서 어떤 파장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막대세포들이 종류가 나뉜다면은 얘들도 색지각에 관여하고 우리는 더 화려한 색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세포는 회색으로 상징적으로 색깔을 표현하고 원뿔세포는 색지각에 관여하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뭐 빛의 삼원색, RGB 그걸 색깔로 상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펴볼 색채 시각은 바로 이 추상체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 바로 뭐가 바로인지 광수용기의 종류가 다양하면, 즉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뭐 그 나비 같은 경우는 또 자외선을 본다고 그랬죠. 자외선을 본다? 글쎄요. 본다기보다는 자외선에 반응하는 광수용기가 있다. 술록 같은 그 경우에도 그렇다 하는데 바로 이 광수용기의 종류가 다양하면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에게 이름 붙인 광수용기든 우리한테 빛이라고 얘기하는 광수용기든 아니면 자외선이든 적외선이든 간에 그러한 전자기파의 파장대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광수용기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빛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그걸 우리와 같은 그런 색을 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지겠죠. 바로 새우 같은 경우에 이 광수용기 종류가 12종류가 된대요. 그러면 이 새우가 시각계를 통해서 우리처럼 빨주노초 파란불을 보는지 걔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새우가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이것도 시시한 바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철학에서의 형이상학, 즉 존재론, 그리고 그것과 떼놓을 수 없게끔 이렇게 동계양면처럼 결부된 인식론과 관련해서 바로 소박실제론, 상식실제론, 이러한 형이상학과 관련된 실제에 대한 인식론이 있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바로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그 자체가 바로 실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소박실제론에서 나이브 이게 초심자, 얼뜨기 뭐 이런 초심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얼리즘 이걸 번역한 거예요. 또 같은 말인데 소박이나 상식이나 같은 말인데 이거는 뭐예요? 커먼 센스, 커먼 센스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우리 일반인들이 평소에 일상에서 하는 소위 직관, 상식적이라는 그러한 수준에서 존재란 무엇인가, 우린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일컫는 말이에요. 뭐요? 철학에서는 가장 초기에
말 그대로 소박, 가장 미숙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뭐 수준이 하급이랄까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실제 노력. 바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인식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새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바로 어떠한 광수용기를 지냈냐가 그 걔네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와는 파리한 세상을 인식한다면은 결국 이 우리가 진짜라고 실제라고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이 세상이 과연 내 생각대로냐. 결국 이것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만의 주관적이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간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만의 우리만의 왜곡된 시각일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새우가 12가지의 그 광수용기를 지냈다는 그런 종류 12가지 종류의 광수용기를 지냈다는 그런 의미가 물론 다른 동물들 생물들은 또 다른 숫자의 다른 형태의 광수용기를 지냈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다른 동물들이나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뭐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주무르는 이것은 뭐야? 바로 독단일 수 있다. 뭐 이런 게까지 이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도 요 광수용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숫자라든지 민감이라든지 아니면 중심화와 주변 사이의 분포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여자분 중에는 간혹 이 장파장 원뿔세포, 즉 빨간색의 색지각과 관련해서 반응하는 이러한 원뿔세포의 종류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자의 경우는 없어요. 여자에게만 있어요. 여자 중에서도 일부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결국은 빛에 반응하는 원뿔세포, 추상체 종류가 4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빨간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색지각이 그렇지 않은 여자분이나 남자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누가 본 것이 진짜며? 즉 색과 관련해서 어떤 이견을 내놓을 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인식상의 차이, 이견, 이것이 편견을 낳을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왜곡된 그러한 인식과 관련된다 해서 지금 다시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새우 얘기했다가 또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딱 여자분의 경우만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X염색체,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유전적인 특성으로 이 장파장 원뿔세포, 아니요, 죄송합니다. 장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의 종류가 하나 더 있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자, 요거 이제 색채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색채를, 즉 색깔을 어떻게 지각하지, 알 수 있지와 관련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광수용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얘기 했습니다. 자, 아까 읽다가 말았죠. 예. 읽다가 말았나요? 아니, 안 읽었나요? 제 기억이 없는데. 자, 그럼 여기 죄송합니다. 읽다 말한 게 아니라 이 그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바탕으로 그다음 문장. 자, 첫 번째 색채 시각 이론 중에 첫 번째 소개되는 겁니다. 삼원색 이론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뿔세포 중에는 단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원뿔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참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가 단파장, 여기가 장파장이에요. 그리고 이 범위의 전자기파가 바로 가시광선,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빛이라 부르는 그 가시광선 내에서 우리는 색깔을 경험하게 되죠. 그 색깔을 지금 여기 이렇게 쭉 그레데이션으로 빨주노초 파남보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파장 원뿔세포라고 이름 붙인 요 원뿔세포들은 즉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400에서 450 사이에 이 파장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보다 더 짧아지면은 그 반응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길으면 점점 떨어져서 아예 550 이상에 대해서는 이 단파장 원뿔세포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그룹의 원뿔세포가 있더라. 한 종류. 자,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라 이름 붙인 거는 요 원뿔세포, 즉 추상체들은 한 550 가까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550보다 더 짧아지면 그 반응성이 점점 줄어들더라. 그래서 400보다 더 짧아지게 되면 얘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550보다 길어지면 또 반응이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650이 지나버리면 얘들은 또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 하는 바로 이러한 그룹의 원뿔세포가 있고, 요걸 이름을 중파장 원뿔세포라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잔파장 원뿔세포는 뭐 어떻게 550 이상 그 600에 가까운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지면 또 반응성이 줄더라 해서 이렇게 세 그룹의 원뿔세포가 있고, 이름을 그 녀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 이름을 붙여서 원뿔세포, 즉 광수용기 중에 색채 시각에 전문화된, 광수용기 중에 색채 시각에 전문화된 추상체 원뿔세포는 세 종류가 있다. 즉 장파장에 민감한 장파장 원뿔세포, 그리고 중파장에 가장 민감한 중파장 원뿔세포, 그리고 단파장에 민감한 단파장 원뿔세포, 이렇게 장, 중, 단 세 종류로 나뉘고, 이 장파장, 중파장 원뿔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색깔이 뭐냐? 바로 장파장은 레드, 빨간색, 그리고 중파장은 그린, 녹색, 단파장은 블루, 파란색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빛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만큼 상대적으로 반응하는지,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이 각각의 그룹이 상대적으로 어느 만큼 반응하는지 그 비율이 다 계산된 최종값이 어떻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색의 빨주노초 파란보가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삼원색이라네요. 왜? RGB가 뭐예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죠. 바로 이 세 종류의 추상체가 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대상에 부딪히고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이 녀석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것이 계산되어서 빨주노초 파란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봤다. 사과는 빨간 사과도 있고 약간 노리끼리한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새빨간 사과를 봤다 하면은 전자기파가 사과 껍질에 부딪힌 다음에, 사과 속은 빨간색이 아니죠. 자, 사과 껍질에 부딪힌 다음에 그 전자기파가 눈에 들어오면은 바로 그 전자기파에는 장파장 원뿔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자기파가 사과 껍질에 반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파장 원뿔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파장은 단파장은 전혀 반응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반응해서 프로포션이 장파장 원뿔세포에 가장 많이 배분되고, 그 다음 중파장 단파장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될 때 우리가 그러한 비율의 원뿔세포가 반응하는 전기신호, 결국 1010이 될 텐데 그 전기신호가 뇌 안에서 처리되고 복잡하게 처리될 때 우리는 사과 껍질은 빨간색이다라고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껍질 자체가 빨간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엔 사과 껍질이 빨갛게 보이고 그게 빨간색이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빨간색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사과 껍질에는 빨간색이 없어요. 사과 껍질은 단지 전자기파 중에 장파장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 특성만 지녔고, 우리 눈 안에는 그러한 사과 껍질로부터 반사된 장파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원뿔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두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다 들여다보니까 어떤 비율로 반응한다는 것이 전기신호로 10,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그것이 뇌 안에서 또 다음 세포로 해서 복잡하게 처리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게 사과 껍질은 빨갛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사과 껍질은 빨간 게 아니죠. 사과 껍질도 빨간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있는 장파장 원뿔세포가 빨간 것도 아니고 뇌 안에 있는 어떤 부위나 어떤 신호가 빨간 것도 아니고, 빨간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빨갛다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 그 빨간 이름에 해당하는 뭔가 실체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 존재론과 인식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고, 바로 그러한 것 중에 우리와 관련해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인 이 몸뚱어리와 영혼은 별개로 존재한다 생각한 것이 이원론 데카르트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금 또 한번 이거가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삼원색 이론이에요. 여기 하나 보면은 막대세포가 하나 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막대세포는 장파장이든 중파장이든 단파장이든 다 한 그룹의 세포밖에 없어요. 600을 더 넘어서 보면 얘도 반응을 안 해요. 400보다 더 짧아지면 반응 안 해요. 그건 관계없어요. 어쨌든 한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색채 지각에 관여 못하는 거예요. 막대세포 자체가 뭐 나빠서 막대세포가 뭔가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고 막대세포도 여러 그룹이라면 분명히 파장에 달리 반응할 테고 그 반응하는 것들이 지금 원뿔세포와 다 어우러져서 계산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비단에서 또 다른 어떤 경험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로 인간의 경우에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이 장파장 원뿔세포가 한 그룹 더 있다 했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한 그룹 더 있어서 뭐 이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분이 경험하는 색이라는 비단에서 색이라는 경험은 나 같은 사람이나 다른 여자분하고 또 다를 거예요. 바로 새우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그룹이 뭐죠? 몇 개? 12가지 있다. 12가지. 그 새우에게서 빛이라는 경험하는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나이브한 초심자,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그러한 실제론이다. 즉 존재와 인식에 대한 생각인데 그게 뭐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삼원색 이론입니다. 진도가 그런데 뭐 읽어보죠. 뭐 진도냐면 무조건 진도가 아니라 뭐 책에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금 더 단단히 또 다지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85쪽에 보시면 오른편에 삼원색 이론이 있어. 그 문장 중에 오른쪽 가장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죠? 푸른색으로 삼원색 이론 써놨죠. 자, 이 이론은 이후 헤르만 포 헬름홀츠에 의해 수정되었고 그 앞에 내용이 이제 그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삼원색 이론을 이렇게 재창했는데 그 위에 사람이 그 이론을 더 보충해 가지고는 이제는 이러한 색채 시각 이론을 삼원색 이론 즉 트라이크로매틱 트라이가 3이라는 뜻이고 크롬이 색이란 의미인데 트라이크로매틱 삼원색 이론이라 부르고 또는 이 두 학자의 이름을 따서 영 헬름홀츠 이론, 영이라는 사람과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에서 영 헬름홀츠 이론을 부른다. 우리는 영 헬름홀츠 이론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삼원색 이론이라 부르죠. 그냥 삼원색이 더 깊숙하니까 삼원색이라 부른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 원뿔 세포 추상체의 반응의 뭐 상대적 비율이에요. 상대적 비율을 통해서 색깔을 지어한다. 자, 장파장 원뿔 세포만 반응하고 중파장이나 단파장은 하나도 반응 안 한다. 그래도 빨간색을 경험하냐? 아니에요. 어떤 파장대든 그 파장대, 여기서부터 가시광선에 얘기한 이 파장대, 어떤 파장대가 되었든 그 파장대에 이 녀석 중장장이 어떤 비율로 반응하는지 서로 상대적인 반응 비율, 활성화 정도를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색을 경험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청록색, 요 정도 한 500나노미터 여기가 이제 청록색이거든요. 제 눈에 보이기로는. 자, 우리는 청록색을 어떻게 보지? 자, 요 파장대는 단파장은 요만큼 반응하고, 그죠? 한 20% 반응하고. 100을 단파장이 최고로 반응하는 것을 100으로 본다면, 이건 단위는 없어. 최고로 반응하는 것을 100으로 본다면은 100에 한 20%만 반응하고, 그리고 요 500 정도 되는 파장대에 어디 여기 장파장은 한 50% 정도 반응하고, 그리고 이 500대는 파장대에 중파장은 한 75% 반응할 때. 자, 500나노미터 되는 파장대에 파장대라고 하면 법이니까. 자, 500나노미터 가시광선 안에서 즉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그 범위 안에서 500나노미터의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 눈 안에 어떤 원뿔 세포는 20%만 반응하고
어떤 원뿔세포는 50%만 반응하고 어떤 원뿔세포는 75%만 반응한다. 각각의 원뿔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최대값을 배겨놨을 때 어떤 원뿔세포 그룹은 20%, 어떤 원뿔세포 그룹은 50%, 어떤 원뿔세포 그룹은 75% 반응한다. 이걸 다 상대적인 비율을 이거 각각 20, 50, 75를 다 총 계산한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때는 뭐? 청록색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청록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00리터 전자기파도 청록색도 아니고 원뿔세포 각각이 청록색을 지닌 것도 아니고 원뿔세포에 만드는 그 신호가 뇌 안에서 또 신호를 만드는데 그 신호가 청록색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물리적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색깔 경험하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를 한글로 청록색, 영어로는 뭐 그리니시 블루 이렇게 부르나요? 뭐 블루이시 그린이라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색지각을 어떻게 하냐를 설명하는 삼원색 이론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20% 반응하는 것은 요거 단파형 원뿔세포가 그렇고 50% 반응하는 것은 장파형 원뿔세포가 그렇고 그리고 75% 반응하는 것은 중파형 원뿔세포가 그렇고 그래서 중장단 원뿔세포가 그런 각각의 비율로 반응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처럼 세 가지 원뿔세포의 반응의 상대적 비율을 통해서 이 경우에는 500나노미터의 파장을 우리는 청록색이라고 그렇게 심적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 삼원색 이론이에요. 자, 각 유형의 세포는 서로 다른 다음 쪽입니다. 서로 다른 일군의 파장에 최대한 민감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파장에 단파장, 중파장, 단파장에 각각의 원뿔세포가 최대한 민감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바로 넘긴 이 186쪽에 위에 있는 그림 5.9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자, 네. 그리고 뭐 이미 설명드렸는데 뭐 잘 전달됐기를 제가 기대하고 욕심내는데 186쪽에 왼편에 두 번째 단락이 아니죠. 왼편에서 뭐 새로 두 번째 단락이네요. 저 그림 5.9 말고 그 다음에 삼원색 이론에 따르면 나오는 그 문장이 금방 말씀드린 그 어떤 파장대에 대해서는 중장단은 어느 만큼 반응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설명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첨가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있으신 분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교재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삼원색 이론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 더 자세한 얘기도 많겠지만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만큼 다룰 수는 없고 지금 삼원색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하게 전했으니까 뭐 요 내용은 있으신 분 읽어보시고 뭐 없으신 분은 읽고 싶어도 없으시니까 못 읽어보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있으신 분은 위에서 제가 본 봄이 지금 186쪽 왼쪽 칼럼에 그죠? 두 번째 단락 새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이 그게 삼원색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세 종류의 유형의 원뿔세포의 활동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 파장을 변별하게 된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요. 그런 문장이 나 있고 그냥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짠 그림 5.2 색채 시각 이론 두 번째 소개하는 거야. 자, 이 그림 교재는 187조 오른편 하단 그림 5.11이에요. 이 그림을 동영상 보시는 분은 뭐 PC를 보셔도 되고 핸드폰을 보셔도 되고 이 그림을 이 중간쯤 굳이 뭐 못쓰리게 쳐다볼 필요는 없겠죠. 중간쯤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 그 맹점 찾을 때 그랬죠. 눈을 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을 굴리면 그죠? 그 매 순간 대상을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전자기파가 자극하는 수용기가 광수용기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맹점 찾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지금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간쯤 여기다 합시다. 가장 중간. 꼭 여기라 해야 되냐? 여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중간쯤 쳐다봅니다. 자, 여기 그림 있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서 왜 밝은 불빛 아래서 하러 가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색채 시각이잖아. 색채 시각이잖아. 색채 시각은 뭐가 관여한다 했죠? 바로 광수용기에 원뿔세포가 관여한다. 즉 원뿔세포가
전문화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다. 영어는 스페셜라이제이션, 스페셜라이즈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째 물론 광수용기만으로 우리가 색채 시각 색깔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광수용기 이 경우에 이제 원뿔세포 추상체가 그 소위 가시광선 안에 빛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가시광선 안에 어떤 파장대에 노출되면은 그 정보가 그 다음 세포, 양극세포, 중간에 뭐 다른 세포가 있지만 생략하고 양극세포, 그 다음째 신경질 세포, 그 다음째 뇌로 들어가서 뇌의 시각과 관련된 뇌에서 또 그것이 처리되어지고 또 뇌 안에도 세포가 엄청 많은데 860억 개가 있다는데 그 시각과 관련된 부위의 그 많은 세포들이 그죠? 또 다음 세포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은 맨 처음이 뭐죠? 광수용기가 일단 빛에 노출되어야지만 우리가 뭘 본다라는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본다라는 경험 중에 색깔과 관련된 것을 하니까 당연히 색깔과 관련된 첫 번째 관문, 즉 세포는 뭐예요? 광수용기죠. 광수용기 중에서도 뭐죠? 막대세포가 아닌 원뿔세포, 추상체였죠. 그럼 추상체는 어떤 경우에 잘 기능한다 그랬죠? 밝은 불빛 아래에서 색지각에 전문화되어 있다 했잖아요. 어두워지면 다 생명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려는 이 두 번째 이론도 색채 시각, 결국 색깔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밝은 불빛 아래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는, 어두운 곳에서는 추상체 원뿔세포는 뭐 흔히 얘기해서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 어느 한 지점을 1분 정도 눈을 움직이지 말고 아니면 1분 더 이상 충분히 눈을 움직이지 말고 응시한 후 탁 쳐다본 후 그 다음째 흰 벽을 보든지 흰 종이를 보든지 흰 화면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도 해보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 얘기 제가 말씀드린 중에 쭉 들으시겠지만 제가 뭐 해보고 같이 해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거 다 해봤거든요. 물론 예,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춰놓고 이 그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뭐 한 1분 정도면 되니까 1분에서 혹시나 좀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1분 30초, 2분 정도 한 다음에 흰 종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후에 설명하는 건 더 쉽게 다가와요.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오렌지 2개, 주황색의 오렌지 2개가 보이고 그리고 옅은 연두색의 라임이 하나 보이고 이게 라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렌지 2개예요. 그리고 바나나 2개가 보이고 노란색이겠죠, 껍질. 그리고 빨간 사과 2개가 보여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는 뭐 무슨 뭐 탁한 검은색 가깝고 이거는 뭐 청록색 가게하고 이건 또 더 푸른 느낌이 들고 이거는 뭐 모르겠어 무슨 색깔인지. 근데 이걸 한참 쳐다보고 난 다음에 흰 종이를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황색 오렌지 2개. 여기는 뭐 2개다, 1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황색이 보이고 노란색이 보이고 연두색이 보이고 빨간색이 보여요. 자, 금방 말씀드린 이렇게 흰 종이를 봤을 때 각각의 색깔을 보는 것은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삼원색 이론은. 삼원색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색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걸 한참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흰 화면이나 흰 벽이나 흰 종이를 보면은 거기에 주황색 오렌지 2개가 보이고 연두색이 보이고 빨간색이 보이고 노란색이 보여. 이렇게 주황색, 연두색, 빨간색, 노란색이라는 색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건 삼원색 이론을 뭐 설명 못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이냐면은 대립과정 이론이라 붙였어요. 이름 자체가 좀 어렵죠. 삼원색 이론은 내용만 알면 아 이게 뭐 제목만 보더라도 무엇을 의미하지 딱 와닿는데 이 대립과정 이론은 잘 안 와닿는데 내용인즉슨 왜 이렇게 대립과정 이론에 붙였는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교재에는 이걸 opponent process theory라 그래요. 뭐 동영상만 보시면 그래서 좀 쳐볼까요? 뭐 영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닌데 opponent 예. 그다음째 process 대립 과정 이론 theory라 이렇게 불러요. 교재 갖고 계신 분은 이 사진
187쪽의 그림 5-11 바로 위에 보면은 푸른 글씨 써놨어요. 이 대립과정 이론을 불러요. 즉, 뭘 보게 되냐면은 바로 보색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색. 이 색깔의 보색, 흔히 반대색이라고 이렇게 읽는 보색이 뭐예요? 주황색이고, 이 색의 반대색, 보색이 노란색이고, 이 색의 반대색, 보색이 연두, 그리고 빨강이에요. 이게 지금 보기엔 다 푸리무리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제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많이 몰라서 그냥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 각각의 색깔을 칭하는 이름이 있겠죠. 우리 미술시가 했던 색환, 그죠? 색의 여러 종류가 차츰차츰 명도나 채도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색들을 쭉 보여주는 그 색환상이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 색을 우리가 한참 보고 난 다음에 흰 종이를 보게 되면은, 흰별 보게 되면 그때 보여지는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이 바로 이 색들의 보색을 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보색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색을 경험하는 현상, 보색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보여지는 그러한 색깔을, 그러한 경험을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부적 색채 잔상이라 그래요. 뭐 이걸 한참 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흰종이를 보면은 그게 뭔가 형태와 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잔상이라는 건 가끔씩 경험하죠. 잔상. 뭔가 보고 난 다음에 획 지나간 다음에 뭔가 남았다든지 뭐 그냥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거, TV나 PC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가 사라졌는데 잠시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잔상이죠. 그 잔상을 보게 되는데, 잔상은 이걸 영어로 애프터 이미지라 그래요. 잔상은 애프터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라 하는데, 부적 색채 잔상은 네거티브, 그리고 색채는 컬러.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네거티브 컬러 애프터 이미지라 해서 이걸 번역하기를 부적 색채 잔상이라 하는데, 바로 경험하게 되는 그 색깔이 뭐 보색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란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삼원색 이론은 설명이 안 되고 대립과정 이론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쨌든 부적 색채 잔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대립과정 이론이다. 그때 부적 색채 잔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색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색을 보게 되느냐. 자, 보색을 얘기 잠시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주노조 파남보가 있는데, 아까 빛의 삼원색이 장파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파장 때는 우리가 빨간색에 가깝게 또는 빨간색으로 경험한다고 했는데, 빛의 삼원색이 레드, 그죠? 그리고 그린, 블루, RGB, 블루가 단파장에 해당하는 색채 경험이라 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레드, 그린, 이걸 빨간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적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색. 이거는 녹색. 녹색. 그런데 바로 이 빨간색하고 그린 이것이 서로 보색 관계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하고 그리고 적색과 보색이 적절하게 섞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노란색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요 틈새 적어야 되는데 어디다 적죠? 여기다 적을까요? 노란색을 경험하게 돼요. 요 두 개가 적절하게 섞이면. 그런데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보색 관계예요. 그래서 삼원색에서 적색과 녹색, RG, 적색과 녹색이 보색 관계고, 그리고 파란색과 적색과 녹색이 혼합된 노란색과 파란색이 보색 관계예요. 그리고 흰색과
모든 파장대가 다 동일하게 섞여 버리면은 흰색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이거 흰색이라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흰색의 보색이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보색은 이런 식으로 삼원색 이론에서 대표적인 RGB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제가 뭐 더 자세하게는 제가 뭐 색에 대한 용어를 뭐 풍부히 모르지만 각각의 그러한 파장대에 해당하는 색에 대한 서로 보색 관계되어지는 색들이 있겠죠. 색상환에 있어서 서로 대각선의 방향이 있는 것들은 다 보색 관계거든요. 바로 그래서 앞서 이 그림에서 이것은 노란색에 대한 보색. 아까 노란색에 대한 보색이 뭐죠? 파란색이었죠. 그래서 이게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에는 현재 파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에 대한 보색. 적색은 뭐란 보색이라 했죠? 녹색이라 했죠. 그래서 이게 녹색빛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연두색은 이 색과 보색이에요. 연두색의 보색이 이 색 이름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건 지금 주황색에 대한 보색이에요. 그래서 보색이 되는 색을 한참 쳐다보다가 흰 종이를 보면은 그 보색에 대한, 이 색에 대한 보색을 경험하게 되는데 각각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연두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바로 이러한 경험을 부적 색채 장상이라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대립과정 이론이에요. 자, 대립과정 이론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적색과 녹색 사이가 보색이라 했는데 그거 잠시 얘기하면은 우리 적록생명이라고 있죠. 적록생명. 적록생명. 이건 뭐예요?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적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장파장 원뿔세포라 그랬죠. 그리고 녹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가 중파장 원뿔세포라 했죠. 즉 장파장 원뿔세포랑 중파장 원뿔세포랑 장파장 원뿔세포랑 중파장 원뿔세포가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유전적인 어떤 이유로 이것이 똑같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한 그룹의 원뿔세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색에도 반응하나, 장파장에 반응하나, 중파장에 반응하나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내니까 바로 적색과 녹색에 대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보색 관계에 있는 그러한 색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적록생명이고 아까 보색 관계에 있는 파랑과 노랑이 이 보색인데 거기에 대한 또 생명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생명, 흔히 얘기하는 우리 완전 생명은 뭐예요? 우리도 소위 이런 생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깜깜해지면 모두가 색깔을 구별 못하죠. 이게 이제 완전 생명이에요. 그런데 밝은 낮에도 색깔을 못 보는 경우라면 완전 생명이 되겠죠. 흑백만 보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록생명,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적색을 경험하게 되는 장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 장파장 원뿔세포. 녹색을 경험하게 되는 중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파장 원뿔세포가 서로 다르게 별개의 종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어떠한 이유로 이걸 별개로 만들지 않고 똑같이 둘 사이에 구별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결국 중파장이나 장파장이나 우리는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결국 이제 눈에 있는 그런 원뿔세포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원뿔세포, 장파장, 중파장에 반응하는 원뿔세포 한 그룹하고 단파장에 반응하는 원뿔세포 한 그룹하고 이 두 그룹만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록생명이 되는 경우고 또 파란색, 노란색에 대해서도 생명이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적록생명, 대표적으로 적록생명, 파란색, 노란색 생명도 있지만 적록생명이 바로 뭘 반증해 주냐면은 바로 삼원색 이론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에비던스,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대립과정 이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색 잔상, 즉 부적 색채 잔상이라는 이름으로 보색을 볼 수 있다라는 경험이 바로 대립과정 이론을 증거해주는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보색을 보지? 즉 대립과정 이론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지? 앞서 광수용기들은
신경절 세포에 결국 연결되어서 수렴된다 했죠. 주변부 시각에는 많은 막대세포가 신경절 세포 하나에 수렴되고, 그런데 막대세포는 지금 색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자, 중심부 시각에는 색채 시각에 관여하는 원뿔세포가 1대1로 신경절 세포에 연결되는 경향성이 많다고 했는데 1대1에 가깝게 연결된다 했지 모두가 다 1대1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신경절 세포에, 그죠? 장파장 원뿔세포도 수렴될 테고 중파장 원뿔세포도 수렴될 테고 단파장 원뿔세포도 수렴되는데 이 신경절 세포마다 살펴보니까 이 신경절 세포가 보색 관계에 있는 파장대에 민감한 그러한 원뿔세포들로부터 수렴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록생명을 예를 들자면 적색 장파장 원뿔세포로 오는 신호를 받는 신경절 세포가 있고, 이 같은 신경절 세포가 또 정록이니까 녹색은 중파장이죠. 네, 중파장 맞죠? 중파장 원뿔세포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이렇게 두 그룹에서 받는 장파장 원뿔세포, 단파장 원뿔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 이런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장파장 원뿔세포, 즉 녹색을 경험할 파장대에 한참 노출되면은 이 신경세포가, 그죠? 빨간색이라는 경험에 해당하는 신호를 계속 만들어내다가 무한정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면 얘가 반응이 쑥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려요. 요즘 둔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둔감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흰 종이를 딱 보게 되면은 바로 그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이걸 리바운딩 현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바로 이 중파장 원뿔세포의 신호가 꼭 있는 것처럼 얘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게서 꼭 녹색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립과정 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서 3원색 이론은 원뿔세포의 세 종류로 설명할 수 있고, 대립과정 이론은 뭐요? 신경절 세포의 관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더 상세한 얘기는 그것들 사이에 신호가, 그죠? 소위 들어보셨겠지만 흥분이다, 억제다, 기호로 표시하자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쇄되면서 리바운딩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상세한 얘기는 있지만 우리 그것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고, 우리 교재도 그만큼 자세하게는 안 해놨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죠? 신경절 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신경절 세포가 장파장 원뿔세포로도 신호받고 중파장 원뿔세포로 신호도 받아요. 그 장파장 원뿔세포로 신호를 가장 많이 받을 경우에 이제 빨간색을 경험하고,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가 가장 민감한 파장대에 대한 신호를 받으면은 녹색을 경험하는데, 빨간색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이 신경세포가 거기에 해당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다가 계속 똑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점점 그 활동이 신호가 잦아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즉 둔감화됐다고 표현해요. 그랬다가 갑자기 빨간색을 그만 보고, 즉 빨간색이 그만 노출되고 흰 종이를 딱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바운딩이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그러한 상세한 어떠한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꼭 녹색 중파장 원뿔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신호를 받는 것처럼 이 신경절 세포가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호가 뇌에 들어가서 처리되지면 우리는 꼭 녹색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바로 보색을 보게 되는 부적 색채 잔상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립과정 이론이에요. 네. 삼원색 이론하고 대립과정 이론은 다 망막 수준에서, 삼원색 이론은 원뿔세포의 종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색채시각 이론이고, 대립과정 이론 또한 망막 수준에서 신경절 세포의 반응 특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색채시각 이론이에요. 자, 우리 교재 금방 말씀드린 대립과정 이론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적 색채 장상, 즉 보색을 어떻게 경험하지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겠는데 우리 교재에는 신경절 세포가 아니라 양극세포, 우리 앞에서 양극세포라는 거 봤죠? 양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쏟았다 해서 양극세포라는데 이 양극세포가 이 대립과정 이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재 말고 시각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이 권위자가 아니다 얘기할 만큼 저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크리스토퍼 코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프란시스 크레이기랑 같이 의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의식을 연구를 할 때 어느 감각을 통해서 의식을 연구했냐면은 시각을 통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바로 이 대립과정 이론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한 대로 신경절 세포의 반응 특성이 바로 이 대립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대립과정 이론을 설명하는 그러한 색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양극세포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놔요. 자, 신경절 세포가 되었든 양극세포가 되었든 그것은 지금 뭐 우리한테는 뭐가 옳다 그러다 중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자, 삼원색 이론은 망막에 있는 원뿔세포의 세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그리고 대립과정 이론은 망막 수준에서 뭐 신경절 세포나 양극세포 뭐 둘 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뭐 어느 이론이 맞는지 뭐 저나 여러분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하고 어쨌든 망막 수준에서 원뿔세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당연히 원뿔세포도 관여해야죠. 왜? 광수용기가 일단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만 그 다음 양극세포가 되었든 신경절 세포가 되었든 뭔가 신호를 그죠 받고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립과정 이론은 당연히 원뿔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양극세포 혹은 신경절 세포의 반응 특성까지 고려해야지만이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색채 시각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금방 자세한 얘기 읽어보겠다 했는데 188쪽에 이 문장 읽어보고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188쪽에 왼쪽 칼럼에 새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이요. 어디죠? 첫 줄은 단락이 잘렸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단락 아니고 그 밑에 좀 내려다 보면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옵니다. 바로 그 설명.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이것이 첫째 단락인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어떤 과정에 대한?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현상. 뭐 부적 색채 잔상이라는 그런 현상. 즉 보색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망막 내의 연결과 부분적으로 관련된다. 그렇죠. 왜 부분적으로 관련되냐면은 또 망막만으로는 우리가 색깔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양극세포나 신경세포가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지만 결국 그 신호가 돼요. 뇌까지 전달되었어. 뇌에서 우리가 색깔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부위까지 이것이 전달 처리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당연히 뇌도 관여하는 거죠.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 방점이 양극세포나 신경절 세포에 찍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바로 부분적으로 관련된다. 예를 들어 단파장 파란 원뿔세포로부터 흥분을 받고 장파장과 중파장 원뿔세포로부터 억제를 받는 양극세포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제 양극세포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 세포는 단파장 파란빛의 반응이 증가하고 노란색이 도는 빛에는 반응이 감소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죠. 파란빛에 오래 노출되면 이 양극세포는 피로해져서 사실 세포가 피로해진 건 아닌데 그 반응이 둔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피로해져서 반응이 감소한다. 이 세포의 반응이 낮다는 것은 대개 노란색을 의미하므로 즉 보색을 경험하는 것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노란색이 지각된다. 1950년쯤 시각계의 어떤 유론들은 한 파장의 빛에는 반응이 증가하고 다른 파장의 빛에는 반응이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바로 이러한 발견이 바로 이렇게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하는 부적 색채 잔상 현상, 즉 보색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발견이 되었다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립과정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 더 있어. 오늘 뭐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하나 더 있는 색채 시각 이론 다음 시간에 하고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